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방송의 강석진입니다. 오늘 함께 또 발표해 주실 우리 자유통일국민연합의 신동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신 박사님께서 이 신냉전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참 중요한 그런 그 제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는 정말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대륙에도 붙어 있고 또 남쪽 경우에는 또 바다도 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 세력에 붙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륙 세력권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선택이 우리한테 있는데, 요즘 최근에 아주 급변하고 있는 이 신냉전 시대에 우리는 현명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 신 박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뭐 꼭 대한민국 정부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길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 전체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지금 19세기 이래로 그 세계 역사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그 대결 구도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21세기가 들어와서도 계속 이런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19세기 거의 100년 동안을 러시아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주로 전쟁의 무대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레이트 워라고 그랬어요. 워낙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식민지를 엄청나게 건설한 국가인데 러시아가 남하를 해서 이 영국의 식민지나 영국의 이 대제국을 위협을 하는 거를 그를 뭐 용납할 수가 없고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또 재밌는 게 1882년에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했는데, 아니 뜬금없이 왜 영국 수병이 거문도를 2년 동안이나 점령을 했는데, 그때 그 러시아가 소련 전에 러시아가 브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이쪽 극동아시아로 내려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던 것이에요. 다행히 그때는 어떤 사건이 안 일어나서 2년 만에 철수를 했는데, 제가 그 거문도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영국 수병의 무덤이 있고 테니스장까지 남아 있습니다. 2년 동안 할 일 없이 2년 동안 거기 러시아 배가 오나 하나를 관찰하면서 유사시 출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남하하려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그걸 파악하려고 거기 잠시 주둔했던 거네요. 엄청난 거죠.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거리가 얼마예요? 우리나라가 극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먼 지역으로 군함을 보낸 것이죠. 러시아는 그 당시 그 부동항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남하 정책을 계속 오랜 동안 추진해 왔던 거였었죠. 그럼 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라고 하느냐? 해양 세력은 사실은 그 영국도 해양 세력이고 바다를 주축으로 해요. 군함과 상선 이런 걸로 굉장히 있는 세력인데, 꼭 그 바다에 있지 않더라도 그런 세력과 같이 연합을 한 그 세력인데, 이게 특징이 되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바다가 푸르니까 푸른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대부분의 호주 이런 나라들이 해양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바다를 두 개 가지고 있죠. 대서양과 태평양. 해양 세력입니다. 일본도 섬나라니까 해양 세력이고 영국도 섬나라니까 해양 세력이죠. 바다가 없이는 진출을 하거나 확장을 할 수가 없는 나라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대륙 세력은 유라시아 대륙의 큰 그 대륙의 세력의 뿌리를 들고 대개 중앙 집권에 되게 전체주의적인 질서에 속해 있는 나라가 대륙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옛날에는 소련이 훨씬 컸죠. 중국보다. 그 소련, 지금은 러시아가 되어 있지만 많이 약화되어 있지만 원래 이게 대륙 세력의 종주국이라고 볼 수 있고, 중국,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붙어서 같이 협조 관계 내지 동맹을 구축하고 있는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근데 대부분이 이게 공산사회주의 국가예요. 공산사회주의 국가. 이제 이란은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여기는 또 해교의 신정 정치거든요. 해교의 그 근본주의를 통해 가지고
국가와 이 정치와 종교를 일체화시킨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호메니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하메니 최고 지도자가 국가의 모든 큰 일을 다 결정하는 건데 이것도 이상하게도 북한이 지금 이란에 뭐 핵무기 수출도 하고 기술도 하면서 전부 이렇게 그 중앙 집권적 전체주의 질서가 대륙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륙 세력 간에 저들이 요즘도 교류하며 협조 관계라는. 아유, 그럼요. 그럼 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죠.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결국 이제 해양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대륙권 내에 있는 국가들 간의 그 힘을 합치기 위한.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중국이 사실 19개 국가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중국이 사실 나갈 때는 바다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위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를 통해서 말레카 해협, 인도양을 통해서 중국이 석유를 들여와야 살잖아요. 이 바다를 중국이 장악해 보려고 하는 데서 해양 세력과의 지금 충돌이 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미국은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부터 이쪽 남중국해, 이 일본까지 전부 미국의 함대, 항공모함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거기에 이제 중국이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신냉전 체제가 무엇인가? 신냉전 체제는 우리가 냉전 체제는 콜드워라고 해서 미국과 소련의 양대 세력 간의 대결 구도였어요. 근데 미국은 나토라고 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많은 나라들이 여기 동맹이 있었고 소련은 또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동구권 세력들이 같이 연합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덩어리끼리 이렇게 이제 충돌과 대결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소련이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동구권도 망하게 이게 이제 냉전 체제가 해체가 됐는데 그래서 미국이 유일한 패권 국가로서 지금 잘 지냈는데 2000년 이후에 중국이 급격하게 이 자유무역 질서를 이용을 해서 뭐 돈을 벌고 국부를 쌓았더니 이제 중국이 다시 한번 옛날에 그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큰 제국의 꿈을 또 실현해 보고자 하는 지금 야망에 불타고 있는데 그 야망에 앞선 사람이 시진핑 주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대1로 정책이 결국 이제 해양권으로 나가기 위한 중국의 세력을 해양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겠죠. 예, 1대1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륙으로 가는 거, 대륙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나 고속철도 뭐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게 이제 육지의 1대1로고요. 해상 1대1로는 실크로드가 하는데 지금 중국이 작은 나라의 항구를 갖다 전부 사가지고 이 항구끼리 연결함으로써 중국의 수송로를 확보한다 하는 것이 이제 해상의 실크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이 중국이 2049년까지 세계 1위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 하는 중국몽을 하면서 미국이 패권 국가는 두 개가 될 수가 없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두 개가 허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으로서는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등을 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중국의 그 1대1로 그 정책이 많이 지금 그 어떤 차질이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한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그 반발하고 있다는 그런 또 그 주요한 이유는 첫째로 그 1대1로 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자본주의로 얘기하면 그 자본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입하면 얻는 이익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하는 방식이 전부 그 지나가는 도로나 철도의 국가에 차관을 줘가지고 결국 이 대개 빈곤 국가거든요. 그 차관이 빚이 돼서 갚을 수가 없어서 중국 경제에 그 거의 종속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경제 식민지가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정책이고 완전히 중국은 옛날에 소위 그 아직도 그 자기들이 중화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남아 있어서 조공과 무역이라는 그런 질서가 또 형성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세계 곳곳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돈이 없는 국가들이 중국에 돈을 준다고 하니까 넘어가서 하다 보니까 저항이 또 일어나고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진핑이가 그런 이제 세계 많은 국가나 국민들한테 자유주의 질서를 지키면서 하면 좋은데 전부 이 시진핑의 이 중국 공산당은 국가 자본주의, 그다음에 인민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합니다. 결국 왜냐하면 공산당이 집권하려면 그렇게 조여가지고 전부 독재와 공포 통치로 가는 거거든요. 그 이제 트럼프가 중국의 도전을 이제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오래전부터 중국을 많이 연구를 해왔고
중국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1월 15일 날 미중 무역 전쟁 1차 합의에 서명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트럼프는 2차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또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제부터 전쟁의 시작이지 1차 협상은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도 트럼프는 중국 내에서도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분쟁이 이게 단순히 그저 교역 경제의 문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결국 중국의 공산주의 그 체제를 해체하고자 하는 전략 중에 하나다 하고 어느 그 중국인 학자가 얘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바로 맞습니다. 지금 그 미국 국무부에 그 굉장히 그 팀장에 하버드 대학에서 무슨 걸로 박사를 했냐면 소련이 멸망을 다룬 거기에 대한 학위를 갖다 한 사람을 팀장으로 하셨는데 바로 이 중국 해체를 위한 팀장에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소련을 멸망시켰잖아요. 레이건 대통령 때 구체적으로 그 전략을 갖다 해서 지금 이제 그 대상이 지금은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도전을 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명분은 뭐냐면 중국이 경제적인으로 크는 거를 좋은데 이것이 세계 기본 질서,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전체주의적 질서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해양 세력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문명하고는 근본적으로 충돌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문명 간의 전쟁, 문명 간의 충돌 양상이 지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구체적인 것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예요. 홍콩의 민주화. 그다음에 대만은 이번에 이제 차이잉원 총통이 다시 재선이 돼서 압도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뭐 하나의 영토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대만은 독립국가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세게 나가네. 세게. 미국을 믿고 하는. 미국이 대만에 지금 거기 사실상 대사관 비슷한 거를 이미 설치해 놓고 있어요. 미국 대사관 같은 걸 설치했다는 건 미국 군인들이 그거를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신장 위구르 티벳의 인권을 미국이 아주 공개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인권을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그 무역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인권,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사로프 핵물리학자의 인권 문제, 솔제니치의 인권 문제 이런 것을 뭐 많은 반체제 인사들의 인권 문제를 거르면서 소련을 공격을 했거든요. 지금 상당히 비슷한 양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현대 21세기에는 IT 전쟁이 셉니다. 특히 화웨이 아시잖아요. 화웨이가 통신회사인데 단순히 통신이 아니라 장비를 팔면 백도어라고 해서 그 해당국의 정보가 중국에 있는 본사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본사에서 전부 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를 빅데이터, 그다음에 AI로 분석을 해서 전부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는 그런 뿐만이 아니라 또 드론도 지금 드론 시장을 중국이 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드론도 중국제 드론을 안 쓰고 이제는 미국 정부 미국이 중국에서 만든 드론을 못 쓰게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화웨이의 장비하고 비슷하게 드론이 그 해당국에서 활용이 되면 거기에 정보가 수집이 돼서 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지적 소유권, 특히 그 중국이 그 남의 나라의 지적 재산권을 도용해서 함부로 이거를 탈취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기존의 반칙이죠, 반칙. 그래서 중국이 이제 무역에서 벌은 달러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 그 시스템을 수백 년간에 걸쳐서 구축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고 중국 경제는 지금 급격하게 하락세에 있다. 이것이 지금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사실 중국이 오늘날처럼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배경, 미국이 백업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뭐 맞설려고 하고 미국이 구축해놓은 국제 질서를 갖다 자기들이 이제는 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아주 괘씸한 거죠. 그렇죠. 중국이 상당히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사실 2006년도에 WTO 무역체제에 하기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허용을 했어요.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이행한다는 기대를 가지면서 그러나 그 기대는 전혀 지금 무산이 됐고 중국은 세계 기존 질서에 정면 도전해서 중국 넘버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중국 넘버원의 그 시스템은 전체주의적 국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건가 하는 문제. 이게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중국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이것이 국내 정치에 지금 굉장히 반영이 돼서 친중 친북이 많이 지금 그냥 세력을 얻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해방된 네. 이후 해방도 네. 미국 덕분에 우리가 된 거고 6.25 전쟁도 미국이 막아줌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참 절반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경제 성장도 역시 미국의 그런 방위 우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정책에 집중함으로 인해 갖고 오늘날 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이념적으로나 모든 체제상으로 가장 동일한 그런 면이 있는 미국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은 쉽게 도달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요즘도 우리나라 그 분위기 보면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질문은 그래요.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사실상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나라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모든 세계 학자들이 분석한 거는 아마 중국계 학자 빼놓고 한 두세 명 빼놓고 100명 중에 압도적으로 98명, 99명은 미국이 이긴다고 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뒤늦게 그동안 미국에서 받은 많은 그 자유와 번영이라는 엄청난 혜택, 그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돼 있는데 그 현실을 배반을 하고 중국에 붙어서 무엇을 얻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내적으로 그래서 그런 그 친중 친북이라는 그런 성향, 그런 정책 때문에 많은 것이 지금 왜곡이 돼 있고 사실 북한 핵 문제가 지금 압박을 통해서 북한 핵을 포기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의 대통령께서 유럽을 애교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으니 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전부 미국하고 동맹, 나토의 관계에 있는데 그것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고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그 애교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사면 초과라고 할까 뭐 그런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뭐 9.19 군사합의나 전방사단 해체나 병사 복무기간 단축이나 탈원전이나 최저임금 주 52시간은 결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지도 않고 또 자유진영하고 뭐 서로 연합하게 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사회주의와 공산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같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많이 거기에 대해 좀 우려를 하고 있죠, 요즘. 예, 이제 뭐 국내 정치 얘기는 사실상 뭐 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터치를 했는데 특히 이제 중국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산불 정책을 약속을 했어요. 시진핑한테. 그렇죠. 산불 정책이 뭐죠? 사드를 추가 배치를 금지.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는데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방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중국은 대한민국은 제3국이에요.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도 아닌데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이 만일 우리한테 뭐 특정한 걸 강요한다면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뭐 내정 간섭이더라고 반발할 텐데 중국의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진지하게 우리가 반박을 했는지 이게 내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체제를 편입을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핵우산, 미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한반도를 보호하는 핵우산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일 방어 협정에는 안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방어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은 추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산불 정책을 하면서 아주 한미일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당대표는 2017년에 중국 공산당 대회도 참가한 바 있고 그런 영향인지 뭐 토지 국유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토지 국유화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 헌법에서
용납이 될 수가 없잖아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사유재산 네. 그 제도가 그게 아주 핵심인데 핵심이죠. 그걸 예. 포기하자면 참 위험한 주장이죠. 그다음에 일본과 이게 그 한일 국교 정상화 시에 전부 징용 문제 사실은 뭐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 합의를 해서 우리가 배상금을 받은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발전의 그 원동력이 돼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하나의 기반이 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징용 근로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일본의 개별 기업 뭐 신일본 주철인지 뭐 그런데 그게 옛날 기업하고도 동일성이 확실치도 않은데 무슨 뭐 70년 이상 지난 네, 그게 그 법인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개별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이 판결함으로써 아주 일본 내지는 그 굉장히 그 법조적인 거에 대해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게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일본은 그런 그 역사적인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뭐 또 지소미아하고 관련을 시켜서 지소미아하고 이 한일 국교 정상화의 합의 문제하고는 전혀 그 다른 문제입니다. 지소미아가 그렇죠. 우리가 원해서 한 거예요 원래 지소미아가. 그런데 그 합의 파기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뭐 봉합은 됐지만서도 이런 것은 우리나라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신뢰를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신뢰를 많이 떨어뜨리고 잃고 있다 하는 문제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우리 내정 문제 빼놓고 그러면 우리가 친중을 했는데 중국한테 과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 이게 또 재밌어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뭐 트럼프를 만나서 뭐 우리 한반도를 속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옛날부터 사실상 썼죠. 옛날부터 대한민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일부였다고 하는 건 속국이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뭐 오만한 태도를 아주 유지하고 있고 이게 북한은 또 남한 정부를 마치 정말 뭐 쌍말을 해도 우리는 아무 대응도 못하는 걸로 지금 아주 비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공산주의 독재 체제는 일단 거기에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거의 노예로 부리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방문 시에 우리 그 국가 원수를 갖다가 그냥 혼밥을 먹게를 하고 말이죠. 기자를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밑으로 들어와라. 국정 관계를 미국하고 결별하고 중국에 들어와서 아주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이제 지시를 받아라 하는 뭐 거의 그런 요구라고 봐야죠. 여기 특히 그 요즘에 이제 주한 미국 대사를 막 공격하는데 그러면 주한 중국 대사의 오만방자한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비판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이 양반은 최근에 추공이라는 분은 하루에 4번씩 사드 배치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고 최근에 그 중단거리 미사일 한반도 배치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를 배치하면 뭐 엄청난 후과를 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겁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게 그래서 정리 단계인데요. 우리 그 자유세계 대한민국을 포함한 자유세계의 선택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명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결론이 난 거죠. 결론이 났죠. 그러면 실제로 보자. 이게 이론이고 뭐고 떠나서 누가 잘 살고 누가 어느 체제가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또 자유를 가져다 줬냐 한번 생각해 보죠.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조금 뭐 세계 2위로 됐다고 하지만 중국 인민들의 생활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또 인권이 보장이 됩니까? 중국은 지금 감시사에 돌입했다고 하잖아요. 전부 CC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감시망을 구축을 해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있는 카메라를 중국 전역에 수백만 대를 달아갖고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1984년 소위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런 그 사회예요. 그게 빅브라더. 그게 대한민국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예지와 많은 자유 세력들이 이 합심 협력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헌법을 채택을 했고 또 유엔이 우리나라를 처음부터 유일한 합법 정부를 승인을 했죠.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이제 막아내는데 근본적인 힘이 됐고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강병 정책에 의해서 자유를 구가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우리 이런 그 자원도 없고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일으켰느냐. 이것은 참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잘 된 거는 우리 일부가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왜 헬조선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뭐 해외 여행만 우리가 그 일본보다도 인구 수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해외 여행 다니는 그 여행객 수는 우리가 더 많대요. 우리가 과연 헬조선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외 동포가 얼마 전에 왔는데 대한민국 너무나 잘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헬조선이냐?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가치가 항상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해양 세력하고 같이 하느냐 하는 거는 자유와 인권, 시장 경제, 자율성, 그 인간 존중의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체주의, 독재 세력들은 그 일부 소수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희생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지금 새로운 무역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참 우리가 선택이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뭐 옆에 있는 나라니까 또 우리하고 교육도 많으니까. 그러나 명백히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 찬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면서 끝을 내도록 하시죠. 네. 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배웠고 미국의 그런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70여 년 동안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세계에서 10위권에 해당되는 경제 대국을 우리는 이루었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것은 결론이 난 거죠. 우리가 해양 세력 편에 서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를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계속 고수해야 된다는 거. 이건 아주 너무도 자명한 아주 진실, 사실이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